네, 비는 오지 않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소나기가 조금씩 오기는 하지만 바짝 마른 땅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많이 더워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가뭄이 이어질지 모르는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거겠죠. 네. 뭐 절약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물 절약하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해볼까요? 6월 1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땀이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본을 미리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 저장한 경로를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대본을 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미리 체크를 해둘 걸.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좀 많이 말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큰 누를 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괜찮았어요. 네. 물이 좀 없다, 가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진짜 다 갈라졌더라고요. 눈이. 그래요? 그래서 막 조그마한 웅덩이라도 있으면 막 서로 자기 논에 물 대려고 막 경쟁도 붙고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 좀 이렇게 갈등도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심각하던데요. 그 정도야? 그 정도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물 절약 뭐 하는 방법, 물 절약을 하면 이런 가뭄 이런 거에 도움이 글쎄 조금 뭐 우리가 정말 물을 좀 어떻게 좀 덜 튼다? 뭐 샤워를 좀 덜 한다? 근데 이제 또 개인 위생 때문에 샤워를 좀 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덜 할 수는 없지만 물을 이렇게 좀 덜 쓸 수는 있는 거겠죠. 물을 덜 쓸 수 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씻을 때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나 이럴 때 물이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누칠을 할 때나 양치질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설거지 이렇게 세제를 쓸 때 그럴 때는 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수도꼭지 잠그는 정도? 네, 그런 거는 쉽고 뭐 당연히 절약도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방법입니다. 순철 씨는 뭐?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샤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죠. 네. 계속 틀어놓나요?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고치면 되죠. 이제부터 고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늦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대본을 받아야겠다. 그럼 굉장히 코너 소개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하는 장에게 뉴스를 정리해드린 뉴스 브리핑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도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첫 코너는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계 소식 먼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이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메르스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메르스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방침이 있을까요? 네, 이날 이제 브리핑에서 대책본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메르스 예방활동 중점교육과 의심 환자 판단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네. 특히 대책본부는 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소식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 농구단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1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네. 결승에서는 이 고양 홀트팀과 만났는데요. 제주의 김동현 선수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김동현 선수와 송창원 선수의 투톱으로 이 골밑을 장악하면서 72대 45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MVP는 역시 김동현 선수가 차지했고요. 정종선 감독이 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다음 소식은 이 에버랜드가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했다는 뉴스인데요. 이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비장애 대학생들이 에버랜드를 방문해서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과정에서요, 일부 놀이기구에서 직원들로부터 탑승 거절을 당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이 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제 장애 유형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시각장애 1급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네. 이 거부 이유는 에버랜드 측은 이 안전상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장애인의 범주에 맞춰서 놀이기구의 탑승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지난해 지적장애인 탑승 거절 사건이 한번 에버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이번 달까지 현재 3차 변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이제 별건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탑승 거절에 대한 부분도 향후 어떤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파장이 좀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국 점자도서관 소장 전자점자 악보 110건을 오늘부터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합니다. 네, 이번에 제공되는 악보에는 이제 중국 전자점자 악보에는 쇼팽의 대왈츠와 프란츠 리스트의 위로 등과 같은 피아노 독주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용 방법은 시각장애인들이 즉시 이용 가능한 110건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목록과 원문 점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소식. 네. 시각장애인 음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악보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이 경찰청이 장애인 개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통학버스로 차량이 가장 많이 운행되는 이 버스가 12인승 12명을 태우는 승합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학버스로 개조를 하게 되면요, 이 12인승 버스가 7명만 탑승하는 그런 승합차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구조 변경을 해서 그런 건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현행 관련법이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9인승이 현재 7인승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오늘부터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29일까지입니다. 이달 29일까지 36명의 2015년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 고용공단 기획관리실 운영지원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농아인협회가 구글과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요, 국회 한국수화 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이달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달 23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이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한 공동대표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과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윤현영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결 안정적이죠? 네. 자, 오늘 영상 어떤 거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첫 번째는요,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요, 한화 이글스의 신성현 선수가 데뷔 홈런을 무려 역전 만루 홈런으로 쳐냈습니다. 본인도 무척이나 감격에 겨워했던 장면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기아 타이거즈의 브래필 선수 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시구자로 섰습니다. 가족애가 돋보이는 장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도 한화 이글스의 영상입니다. 한화가 인기네요. 그렇게 됐네요.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얘기 나눠보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신성현 선수의 홈런 장면부터 볼까요? 타주와 3루는 첫 타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예, 신승현이 일할 때 타자거든요. 무사 만루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타자인데 1군 무대에 이제 7경기째 출장하고 있는 신성현, 프로 데뷔 첫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타석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한화, 역전 찬스를 맞이하면서 신성현을 상대하고 있는 차우찬, 타격 높게 그리고 멀리 계속 갑니다. 담장 쪽 탑장.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 그대로 쇼킹 홈런입니다. 오늘의 쇼킹한 홈런이에요. 오늘의 영웅은 신성현입니다. 말론다. 쟤는 지금 노볼 원 스트라이크에 몰려가지고 우유곡절 끝에 프로 유니폼 입는 신승현이 타고 나올 때마다 오르 했는데 정말로 말론을 쳐버렸어요. 이게 바로 한화의 야구인가요? 네. 이보다 더한 성과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성현이 본인의 프로 데뷔 첫 홈런을 말루포로 장식을 했습니다. 되면서 보시면은 벨타를 때렸거든요. 센터 쪽 전광판 바로 앞에 떨어지는 아주 큼지막한 홈런. 차우찬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김성근 감독의 표정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넉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아, 본인 표정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막 하얄 것 같은데. 예. 이야, 대단합니다. 네, 영상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신나죠? 네. 이 영상은 1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 한화 이글스의 대결입니다. 4회 초의 점수는 1대 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었고요. 한화 공격이었고요. 무사 만루 찬스였습니다. 이때 삼성 투수는 차우찬 선수고요. 타석에 신성현 선수가 입술을 앙 다물고 다부진 표정으로 섰습니다. 뭔가 잔뜩 노리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이럴 때 이렇게 치자 이렇게. 그리고 마침 또 직구가 들어가지고 쳤어요. 쳤다. 네. 차우찬 선수는 공이 맞자마자 뒤돌아보면서 공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의 외야수 박혜민 선수는 공을 쫓아가다가 담벼락을 넘어가니까 멍하니 서서 바라봅니다. 네. 자기가 더 이상 역할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켜보던 삼성 팬들은요. 헐. 대박. 이런 어이없는 표정. 진짜 뭔가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네. 바라보고 있고요. 한화 팬들은 이제 신이 났죠.
홈을 밟고 돌아온 신성현 선수를 한화 선수들이 일렬로 쭉 서서 맞아주면서 머리도 툭툭 쳐주고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성현 선수의 표정도 봐야겠죠. 네. 치자마자 일루를 향해 뛰면서 공의 방향을 계속 확인하는데요. 홈런이 되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건지 입 모양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여기랄까 자기도 모르게 감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저번에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홈런 장면 많이 보죠, 우키 씨가. 네, 제가 여태까지 홈런 친 선수들 표정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의 표정이 포커페이스예요.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성현 선수는 돌면서 자연스럽게 막 번지는 웃음을 막지 못합니다. 네. 웃음도 숨기지 않고 표정도 엄청 감격에 찬 표정이라 정말 프로 데뷔한 이런 신인다운 풋풋함이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그냥 홈런이 아니잖아요. 1대0으로 한화가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무사 만루 찬스에 역전 만루 홈런을 때려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홈런이 말이죠. 신성현 선수에게는 프로 데뷔 홈런이자 시즌 첫 홈런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대단한 홈런이 또 시즌 첫 홈런이고 데뷔 첫 홈런. 그리고 역전 만루 홈런. 네. 이 신성현 선수가 30일 롯데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요? 네, 지난달 30일이 되겠죠. 롯데전에 데뷔를 해가지고 대타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8경기 만에 홈런을 쳤어요. 8경기 만에 홈런을 친다는 거는 진짜 감각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선수가 기회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타로만 출전했으니까. 대타로 출전했는데 8경기 만에 홈런을 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 선수들이 다 나와서 일렬로 서서 신성현 선수를 맞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팀워크가 느껴지는 훈훈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신성현 선수는 또 특별한 이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성현 선수가 원래 유망주였어요. 유망주. 야구 명문 덕수중학교 졸업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일본 교토 국제고로 유학을 갔고요. 야구 유학파 출신. 대부분이 축구를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브라질로. 일본으로 이분은 유학을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까지는 전도 유망한 선수였고요. 그래서 2008년 일본 프로야구팀 히로시마 도요카프에 입단을 해요. 네. 근데 한 경기도 뛰질 못했어요. 결국 5년 만에 2013년에 방출이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고양 원더스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고양 원더스가 해체됐잖아. 네, 작년에 그렇게 됐죠. 네, 해체가 되면서 또 갈 길이 좀 없어졌잖아요. 네, 팀이 없어졌네요. 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을 노렸는데 무릎 부상 때문에 또 잘 되지 않았어요. 참 험난합니다. 이 선수, 신성현 선수 험난한 길. 전도 유망한 선수가 이렇게 팀을 못 찾고 있다가 팀 없이 방황하다가 한화의 감독이 된 김성근 감독이 불러가지고요. 지난달에 육성 선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육성 선수? 네. 일명 연습생. 연습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없이 계약을 했겠죠. 근데 이제 육성 선수는 6월 1일부로 이제 1군에 등록이 될 수 있나? 5월 1일부터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5월 30일에 데뷔를 했겠죠.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건데 이 설 자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이크 폭스, 김경원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신성현이 지난달 27일부터 1군 엔트리에 오르면서 이름을 올리게 됐고 5월 30일에 대타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27일에 1군을 오르고 30일에 데뷔전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일에 홈런을 치고 보름 만에 진짜 와, 이 선수는 뭔가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신성현 선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홈런을 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무사 말루에서 홈런을 쉽게 칠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말루 타율 보면요. 대부분 높은 선수들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선수들 많습니다. 이 말루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루의 중압감을 이기고 홈런을 쳤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이 발전을 하는 신성현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루 홈런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래요. 지난 이 좌절을 이기고 이제 특급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결 안정적이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바로
얼핏 느끼시기에는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마이클 필시입니다. 59년 미국 출생이고요. 77년 피츠버그의 2라운드에 지명을 됐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3시즌을 뛰었죠. 1977년부터 1979년까지 25경기 7승 13패 3.18의 평균 자책점 164이닝을 투구하면서 WHIP는 1.19를 기록한 브래필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2라운드 지명이면 상당히 그렇죠. 높은 지명인데요. 예. 글쎄요. 브래필 선수도 미남인데 예, 아버지도 부친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래서 야구 좀 잘하나 봐요. 예. 손주를 안고. 네. 필 아빠. 네, 그거 참 듣고 좋네요. 가장 친숙한 그렇죠. 예, 이름이네요. 필 아빠. 지금 브래필 선수도 경기 앞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이 들떠 있겠죠? 예. 예. 뿌듯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3대가 나란히 지금 야구장에 서 있네요. 예뻐서 어떻게 하죠? 예. 자, 오늘 경기 시구를 맡아줬던 마이클 필시, 바로 필아버지입니다. 네, 필아빠입니다. 예. 오늘 브래필 선수가 정말 의미 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의욕이 좀 더 다른 날보다 더 할 겁니다. 예. 정말 이런 장면은 글쎄요, 야구 팬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게 각인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브래필 그리고 마이클 필. 네, 근데 시구하면 뭔가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오키 씨가 잘 알 것 같아요. 네, 영상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지난 11일에 광주에서 치러진 기아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의 시구 영상입니다. 네. 시구자는 저희가 이게 다 잘 알다시피 기아의 외국인 선수 브래필의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력이 먼저 화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미국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부자지간으로 야구 선수. 네, 야구 집안이에요. 브래필의 아버지 마이클 필은 1977년에 미국 프로야구팀 피츠버그 파이러츠로부터 투수로 지명된 후에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을 소화했습니다. 3시즌은 좀 생각보다 짧게 한 거잖아요. 야구 선수로서는 약간 주목을 못 받았던, 빛을 못 봤던. 네, 뭐 기사로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야구 선수를 일찍 그만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찍 그만둔 그 아쉬움을 아들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네. 이 브래필 선수뿐만 아니라 네. 동생도 야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업이 야구가 된 거네요. 그런가? 그러네요. 네. 이 마이클 필은 손녀를 안고 등장했어요. 네. 작년에 태어난 브래필의 딸 킬리인데요. 광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브래필이 또 작년부터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나왔겠죠? 네. 그 짧은 금발머리에 필이라는 이름이 적힌 야구복 상의를 입었어요. 네. 이건 영어예요. 영어. 네. 네, 청반 바지를 입었고요. 네. 안겨 있어가지고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네. 그리고 하지만 뒤통수밖에 안 보이지만 뒤태도 깜찍깜찍해가지고 뒤태마저도 깜찍깜찍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인터뷰 중일 때 옆에 있던 기아 타이거즈의 마스코트 호돌이가 이렇게 놀아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손을 살짝 잡으면서 이게 살짝 웃어요. 근데 막 자꾸 호돌이가 손을 내밀고 찌르고 하니까 금세 귀찮아졌나 봐요. 고개를 할아버지 쪽으로 휙 돌려버립니다. 네, 도도해요. 아버지가 인터뷰를 할 동안 브래필 선수는 캐치볼을 하면서 시종일관 행복하게 웃습니다. 네. 정말 아버지랑 똑 닮았어요. 그래요? 네, 캐치볼은 하고 있지만 온 정신이 아마 다른 데 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군요. 네, 아버지가 자기 딸과 함께 시구자로 나선 이 순간이 필 선수에게도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수 시절 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겠죠. 이게 진짜 가족과 함께 이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의 가족과 함께 야구 선수가 행사를 펼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네. 이 브래필 선수의 엄마는 작년인가 언제 와서 아들의 경기를 몇 번 보고 갔었는데 이 아버지 마이클 필은 한국에 처음 왔대요. 처음 와서 시구로 하면서 아들 경기도 보고 광주 구경도 하고 아무튼 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서 마운드로 향하는 마이클 필의 기아 선수복에는요. 뒤에 이름에 마이클 필이라고 써있지 않고
등번호 99번 그리고 필 아빠라고 한글로 이번에는 진짜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네, 필 아빠라고 한글로 쓰여 있어서 우리나라 그 팬들에게 친숙함을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99번은 브래필 선수의 등번호고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마운드에 서자 브래필이 포수 자리로 가서 앉아요. 원래는 내야수인데요. 네. 포수 자리로 가서 공을 받는 거죠. 타석에는 아까 킬리에게 외면당한 호돌이가 섰습니다. 그리고 필 아빠는 시구를 위해 킬리를 잠시 내려놔요. 네. 이때부터 카메라는 킬리만 보여줍니다. 지금 단독 샷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이클 필 무릎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킬리는요. 배도 볼록 나오고 엉덩이도 통통하고 팔이랑 다리도 오동통해가지고 아 정말 아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귀여운 아기예요. 그래서 네. 막 내려놓자마자 막 아장아장 걸어다녀가지고 절로 막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막 멍하게 화면 보면서 아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클 필이 킬리를 다시 안습니다. 네. 그리고 시구가 끝났나 본데? 브래필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글러브로 받은 공을 아빠에게 줘요. 네. 마이클 필은 그 후에 호돌이와 함께 그라운드를 떠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뭘 던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그라운드를 떠나요. 그래서 내가 시구를 아직 안 한 건가?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시구가 진짜 끝난 거였어요. 네. 카메라가 킬리의 시선을 뺏기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멍하니 킬리 보는 사이에 필 아빠의 영광적인 시구의 순간은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필 아빠는 뭐 자기가 못 잡혔는지 잘 잡혔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더그아웃에 가서 김기태 감독과 악수를 나눕니다. 네. 김기태 감독이 뭐 아드님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필 아빠가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장면이 훈훈한 게 마이클 필이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마운드에 서서 제대로 된 자세로 시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바로 앞에 손녀를 두고 시구했기 때문에 별다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공만 던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구하는 일도 몰랐죠. 그렇죠. 뭔가 투구 동작이 이루어지고 딱 공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카메라도 잡지 못했어요. 네, 캐치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했군요. 자, 그래도 그 화면 잡히지 않았어도 필 아빠는 그 자녀들과 그리고 또 손녀와 함께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내서 좋았을 것 같아요. 한국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맛있는 광주 음식 좀 드시고. 그러니까 전라도잖아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국 음식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광주 가면 갈비찜이 맛있어요. 떡갈비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미국인들한테 광주에 불고기 무지하게 맛있다. 소문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야구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영상 보겠습니다. 3구 들어왔어. 3구 삼진으로 이닝 종료. 자, 지금 김성훈 감독이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김태환 선수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고요. 상당히 격앙된 표정의 김성훈 감독인데. 다시 보시죠. 그 변화가 꺾이는 과정까지만 본 거죠. 예. 자, 김성훈 감독이 곧바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 이런 과정 상황 처음 보는데요. 예.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에는 허도한 선수 한 명만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단은 모두 지금 덕아웃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훈 감독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앞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통상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S존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릴 때 포구 위치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 부분이 앞서 이제 나왔던 그 부분인데
네,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되고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한화 측의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화 측을 대변하는 것 같은 기사.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이제 항의하러 나왔는데 이제 왜 이게 항의가 된 건가라는 기사, 설명 기사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승훈 심판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좀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기도 좀 왜냐면 이거 팟캐스트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홍욱희 영상해설사가 영상 해설을 해주고 저는 제 느낌 그냥 그대로를 네. 양쪽 입장을 다 설명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입장을 다 말씀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판단해보세요. 네. 이 영상은 12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 중 일어난 일입니다. 3회 말 3대5로 한화가 뒤지고 있었고요. 한화 공격의 2사, 주자는 1, 2루에 있었습니다. 투수는 임정우 선수였고요. 타석엔 대타로 김태환 선수가 섰습니다. 네. 그런데 3구째가 문제였어요. 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임정우가 던진 3구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승훈 구심이 볼이 아닌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면서 이미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던 김태환은 이 판정으로 삼진이 돼서 아웃됩니다. 그리고 한화는 3아웃으로 공수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김성근 감독이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자마자 에이 뭐야 하는 표정으로 곧바로 덕아웃에서 나와서 문승훈 구심에게 항의합니다. 네. 저 공이 볼이지 어떻게 스트라이크냐 이런 얘기죠. 네네. 김태환도 타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은 화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김성근과 문승훈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김성근 감독이 삿대질을 하면서 덕아웃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상이 당시 상황을 다시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임정우의 공이 홈플레이트 쪽으로 가면서 급격히 밑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요. 커브볼이죠. 네, 포수 조윤준이 그 공을 잡을 때는 글로브가 아예 땅에 닿습니다. 네. 그만큼 포구 위치가 낮았다는 거죠. 네. 포구 위치가 낮았다는 건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스트라이크 존이 뭐냐? 이거는 순철 씨가 좀 그렇죠. 설명을 해주죠. 제가 그 야구를 잘 아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말이죠. 타자의 투구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네. 상한선은 타자의 유니폼 바지 벨트선 그리고 어깨 사이의 중간점 뭐 대략 팔꿈치 겨드랑이 뭐 이 위치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 가슴 높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타자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스트라이크 존이 딱 기계가 몇 센치 몇 센치 정해지는 게 아니라 타자의 키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반신 길이도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다르고. 네. 그렇게 꼭 이게 가슴 높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아까 벨트 라인부터 그 어깨 그 사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이. 네. 하한선은 무릎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룰이 개정되면서 무릎 아랫부분까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무릎 윗부분까지였는데 아랫부분까지로 개정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공이 오는 게 그냥 좀 애매하게 스트라이크 존인가 볼인가 이게 그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커브로 떨어지면서 포수가 공을 잡을 때 땅에 닿을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보기에는 볼이 맞지 않나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순철 씨가 말씀했지만 문승훈 구심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네. 포수의 포구 위치가 낮았던 건 조윤준이 공을 잘못 잡은 거고 미숙한 거다. 스트라이크와 볼 판단은 공이 홈플레이트 위에 있을 때 하는 거지 포수가 공을 어느 위치에서 잡았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건 공이 홈플레이트 위에 있을 때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홈플레이트를 지나면서 갑자기 훅 커브를 그린 건 심판 위치에서는 포수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그걸 고려해야 하는 규칙도 없다. 이런 인터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구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간과하고 계신 게 포구 위치다. 포구 위치가 왜 땅에 닿는데 글러브가 그 미트라고 하죠. 네. 포수나 일루수는 미트를 끼는데 미트가 손등이 땅에 닿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그 투구의 궤적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뚝 떨어졌느냐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할 때부터 떨어져 나왔느냐 요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수는 홈플레이트 뒤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홈플레이트 뒤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공은. 그렇기 때문에 그 홈플레이트 뒤에서 잡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문제는 그 공이
궤적을 그리고 홈플레이트를 통과했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느냐. 저도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린 그림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무릎 높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낮은 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이런 거는 정말 그 구심 말고는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참 이게 스트라이크와 볼은 정말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제가 볼 때 커브의 각도가 굉장히 좋았고 가운데로 들어왔으면 심판은 스트라이크를 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요. 그게 이제 약간 벗어났으면 네. 볼로 그리고 포수가 조윤준 포수가 이제 약간 초보다 보니까 1군 무대에선 초보다 보니까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네. 살짝 이게 공을 듭니다. 스트라이크 판정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걸로는 잘 이제 안 속는 심판들이 많은데 네. 그 조윤준이 그걸 못해가지고 좀 오해를 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래서 뭐 조윤준이 저 바닥에 글러브 향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심판한테 그랬을 정도니 조윤준의 미트질 네. 우리나라 말로는 미트질이라고 하고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네. 그 프레이밍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구심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또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 야구 팬들은 하는 말이 홈플레이트를 지날 때는 멀쩡히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향해 가다가 포수 쪽을 향해 가면서도 공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마구면은 그럴 수도 있네. 사실 공기 저항에 따라서 변화구는 변화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성 감독 계속 항의했죠. 네, 항의를 했죠. 저는 이 스트라이크는 그렇다 쳐도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이유가 또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문승훈 심판이 LG 트윈스 문선재 선수의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자기 조카가 팀으로 있는 경기에 심판을 맡은 거예요.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약간 상식 바뀌지 않나. 네.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문승훈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숙브라이크라고 또 우스갯소리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숙브라이크 존 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야구계가 어느 계든 사실 다 집안이 좀 얽히게 돼 있죠. 문승훈 씨도 심판을 보고 있고 문선재가 선수를 뛰고 있듯이 네. 어떤 형제간 아니면 조카간 이런 경우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네, 야구 집안이 좀 이렇게 좀 한정적이다. 선수도 한정적이고 심판도 한정적이고. 그렇죠. 네. 심판이 그 20명이에요. 20명. 20명인데 이제 다 10개 구단인데 네. 심판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또 심판이 한 경기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명이 다 들어가는데 90을 맡으면 뭐 성적이 그렇게 나온다. 뭐 LG가 7승 1패로 앞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문승훈 심판이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네. 심판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들었어요. LG 트윈스 팬들이? 아니 LG 트윈스 팬들은 아니었고 네. 심판을 응원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렸다라는 영상 해설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심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심의 경우는 이제 보장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장구가 있는데도 공에 맞고 막 이런 병원도 가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중요 부위에 심판이 맞아가지고 병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심판들도 좀 어렵게 또 네. 정확하게 보려고 왜냐면 요새 카메라 웍이 되게 좋아져고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이 스트라이크 존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너무 정밀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은 노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들의 고충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문승훈 심판과 문선재 관계를 떠나서 네. 그 심판들의 어려움 고충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 뭐 야구계에서는 기계 판독 이런 건 그렇죠. 이제 사실 스트라이크와 볼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기계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없었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계가 네. 뭐 요새는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의 키를 다 판단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을 매기겠지만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래요. 또 그런 또 단점. 네, 그렇죠. 그런 단점도 있죠. 예, 네. 아무튼 뭐 판정은 스트라이크로 이렇게 내려졌죠. 그래서 김성근 그때 또 한화가 졌죠. 네, 뭐 김성근 감독이 끝까지 항의의 의미로 그 선수 공수 전환 때 포수 허도환만 그라운드에 남기고 다 철수시키기도 했다가 문승훈 심판이 한화 더그아웃에 가서 다시 상황을 설명하니까 한화 선수들이 수긍하고 다시 나오면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는 10회 연장까지 간 끝에 한화가 결국 7대 10으로 패배했습니다. 왜 선수 한 명만 두고 철수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선수 한 명까지 다 규칙이 이제 야구 우리나라 KBO 리그 규칙인데 네. 선수 다 철수시키면 모수패가 당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명만 그래서 한 명만 남겨두고 간 거예요. 네. 그러고 확인을 또 재밌는 장면이죠. 네, 포서도하는 나만 혼자 남겨져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은 선수 전체를 철수시키면 모수패를 당하게 시간을 끌겠죠. 이제 바로 모수패 선언은 안 할 텐데. 모수패 선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하나만 남겨놓고 철수를 시킨 겁니다. 네. 자, 참 재밌었네요. 논란거리를 이렇게 영상 해설로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스포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인 피터팬. 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덤으로 남겼는데요. 피터팬 증후군의 표면적인 의미는 영원히 소년으로 남고 싶은 성인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는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두려워하는 중소기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간 누려왔던 혜택들이 사라지고 많은 규제에 묶이게 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같은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청 원영준 중견기업 정책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기청 중견기업 정책과장 원영준입니다. 네. 먼저 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를 칭하는 건가요? 예,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령 전자부품업을 예를 들어 본다면 중소기업 범위가 직전 연도 3개 년도 매출 평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억을 넘어가면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견기업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한 약 3,800개의 중견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둘로 쪼개거나 아니면 회계 조작 등으로 매출액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좀 이렇게 천천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면 수많은 지원 혜택이 좀 갑자기 사라지고 또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런 좀 편법을 사용해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좀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이 커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야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튼튼해지는 건데 이를 좀 저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런 재원들이 이제 이런 편법을 쓰는 기업들에게 왜곡 분배돼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좀 큰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만 좀 다행인 것은 최근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 이런 회기를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한 14.7%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좀 8.9%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 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중견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이에 좀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 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긴 있었던 거군요. 실제로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직도 그 100여 개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 시절보다 늘어난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죠. 그래서 지난 10일 열렸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네.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후보기업 발굴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지원이 일시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적으로 축소, 슬라이딩 다운될 수 있도록 네. 법령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둘째로는 고성장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 강소기업 같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중견 후보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셋째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나 인력, 해외 마케팅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문 장수기업 육성, 동반 성장 참여 촉진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정받는 중견기업 문화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데 또 그 중견기업도 R&D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요. 이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기준 이런 것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도까지 18% 수준으로 높여서 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제한적, 차등적으로 R&D, 전문 인력 등 핵심 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중견기업 진입 후 지원 단절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네.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 등의 초기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네. 중견기업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 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또 그 밖에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 강조할 만한 게 따로 있을까요? 중소 중견 기업 간의 협력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으로 신성장 아이템을 기획하고 공동 R&D 및 사업화 활동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행 보증 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총 보증 한도의 한 최대 50%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거래기업 부도 등으로 인해 연쇄적인 경영 불안 방지를 위해서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명 역차별이라고 하죠. 중견기업 육성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이런 정책 지원에서 배제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그런 우려는 중견기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중견기업법 제3조에 중견기업 지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서 이번 기본 계획에서도 모든 중견기업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시책 분야별로 주요 지원 수단을 선별하여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비율을 낮추거나 자부담을 높여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은 없애되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등은 개별 사업에서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중소기업 지원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보완점이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목표 아니면 뭐 성과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계획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라는 것을 정책 비전으로 삼았고요. 네.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그다음 고용 155만 명, 수출 970억 불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라는 우리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 발굴 등의 문제점 해소에 이런 중견기업 육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협의를 구성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계획들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육성은요, 경제 살리기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독일이나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중견기업의 생태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 원영준 중견기업정책과장과 함께한 세종포커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약간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본을 미리 받아놓은 줄 알았는데 주간 스포츠 때부터 골랐죠? 아니에요, 뉴스브리핑 마지막 후반부 네. 고르게 나간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오늘 더웠죠, 오기 씨? 네, 저 때문에 덥네요. 저 때문에 진짜로도 덥고. 저 때문에 많이 멘트를 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